건물 경비원이 출입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회장이 그 경비원을 폭행했습니다. CCTV에 다 찍혔어요. 영상이 공개되면서 전 국민이 봤죠. 대기업 회장이 경비원 때리는 장면. 이보다 더 확실한 갑질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건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가맹점 매출의 4%를 광고비로 뜯어가면서 사용 내역은 공개 안 했고 치즈 유통 과정에 오너 일가 친인척 회사를 끼워 넣어서 마진을 빼돌렸습니다. 문제 제기하는 가맹점주한테는 바로 옆에 직영점을 내서 보복했어요. 납품업체한테 압박해서 탈퇴한 점주 가게에 재료 공급 못하게 막기까지 했습니다. 피자 시장 1위, 전국 수백 개 매장, 해외 진출까지 했던 토종 브랜드가 4년 연속 영업 손실에 100억 원대 순손실, 상장 폐지 위기까지 몰렸어요. 1등에서 꼴찌로 국민 피자에서 갑질의 상징으로 추락한 미스터 피자. 이 브랜드가 어떻게 스스로 무너졌는지 그 충격적인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스터 피자의 시작은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이화여대 앞에 1호점을 열었는데 당시만 해도 피자 시장은 도미노 피자나 피자헛 같은 외국 브랜드들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미스터 피자는 아주 영리한 전략을 선택합니다. 바로 여성 고객을 타깃으로 잡은 거죠. 당시 외국 브랜드들은 두꺼운 도우의 기름진 맛을 강조했는데 미스터 피자는 정반대로 갔어요. 도우를 얇게 만들고 치즈는 듬뿍 올렸습니다.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깔끔하고 담백한 맛을 추구한 거예요. 이 전략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이대 앞이라는 입지도 한몫했습니다. 젊은 여대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미스터 피자는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해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스터 피자의 성장세는 더욱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전국적으로 가맹점을 확대하기 시작했고 공격적인 마케팅과 광고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나갔죠. 특히 여성 타깃 마케팅은 계속해서 효과를 발휘했어요. 메이드 포 우먼이라는 슬로건까지 내세우면서 여성 고객층을 확실하게 공략했습니다. 그 결과 미스터 피자는 마침내 국내 피자 시장 1위 자리에 오르게 돼요. 도미노 피자, 피자헛을 제치고 토종 브랜드가 정상에 오른 겁니다. 당시만 해도 정말 대단한 성과였어요. 해외 진출도 시작됐습니다. 중국과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려는 야심을 보여줬죠. 겉으로 보기에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 화려한 성장 뒤에는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본사의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가맹점주들의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광고비였습니다. 미스터 피자 본사는 가맹점 매출의 약 4%를 광고비 명목으로 거뒀는데 이게 1년에 1천만 원 안팎이 나가는 수준이었어요. 문제는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가맹점주들은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본사가 사용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점주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었죠. 매달 적지 않은 돈을 내고 있는데 그 돈이 실제로 광고에 쓰이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새고 있는 건지 알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2015년 참다 못한 가맹점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100명이 넘는 점주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광고비 내역을 공개하라. 우리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요구했습니다. 가맹점주 협의회까지 결성되면서 본사와의 갈등은 본격화됐죠. 그런데 본사의 대응이 문제였어요. 점주들의 정당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강경하게 맞섰거든요. 특히 가맹점 협의회 회장에게 본사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아세요?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그 회장에게 본사 명예훼손을 이유로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한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보복이었죠. 나중에 재판에서도 이 행위가 갑질이라고 인정받게 됩니다. 본사가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증명해버린 셈이에요. 광고비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른바 치즈 통행세 의혹이 터져나왔거든요. 이 구조가 정말 교묘했어요. 본사가 가맹점에 치즈를 직접 납품하면 될 텐데 굳이 중간에 다른 회사를 끼워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 회사가 누구 명의였냐면 바로 오너 일가의 친인척 명의였습니다. 이 친인척 회사가 치즈 유통 과정에서 마진을 챙기는 구조였던 거죠. 당연히 치즈 가격이 부풀려질 수밖에 없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에게 전가됐어요. 결국 이 의혹은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됩니다. 오너 일가가 가맹점들의 피와 땀을 빼먹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사익을 챙겼다는 의심을 받게 된 거예요. 보복 출점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미스터 피자를 탈퇴한 가맹점주가 있으면 본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점주의 매장 근처에 직영점을 내버린 거예요. 같은 상권의 직영점을 내면 당연히 기존 매장의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대놓고 보복을 한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납품업체들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정황입니다. 탈퇴한 점주가 새로 피자집을 열면 납품업체들에게 저 가게에는 재료 공급하지 말라고 압박했다는 거예요. 이 정황이 담긴 문서까지 확보됐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단순히 경쟁하는 수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였던 거죠. 이런 문제들이 쌓이고 쌓이던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2016년 미스터 피자의 오너인 정우현 전 회장이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사건의 발단은 별것도 아니었어요. 자신이 사는 건물의 출입문을 경비원이 닫았다는 이유로 50대 경비원을 때린 거예요. 문제는 이 장면이 CCTV에 그대로 찍혔다는 거죠. 영상이 공개되면서 전 국민이 그 장면을 보게 됐어요. 대기업 회장이 건물 경비원을 폭행하는 모습, 이보다 더 확실하게 갑질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을까요? 미스터 피자는 순식간에 갑질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경비원 폭행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요. 이미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는 온갖 갑질 제보가 쌓여 있었거든요. 자서전 강매 의혹도 있었습니다. 정우현 전 회장이 자서전을 냈는데 이걸 가맹점들에게 반강제로 구매하게 했다는 거예요. 무리한 행사비 전가도 문제였죠. 본사가 진행하는 각종 행사 비용을 가맹점들에게 떠넘겼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내부에서 비판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복을 했죠. 계약 해지, 직영점 출점, 납품 차단까지 동원했습니다. 경비원 폭행 사건이 터지자 언론들이 들끓기 시작해요. 그동안 쌓여있던 갑질 의혹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예요. 언론들은 미스터 피자의 갑질 역사를 타임라인으로 정리해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광고비 착복 의혹, 치즈 통행세, 보복 출점, 자서전 강매, 그리고 경비원 폭행까지 하나하나 따로 보면 각각의 사건이지만 이걸 타임라인으로 쭉 정리해 놓으니 명확한 패턴이 보였거든요. 미스터 피자 본사, 특히 오너 일가가 시스템적으로 갑질을 해왔다는 패턴 말이에요. 소비자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불매 운동이 시작됐고 SNS에서는 미스터 피자를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죠. 검찰도 움직이기 시작해요. MP그룹과 관계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정우현 전 회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사 대상이 된 혐의들을 보면 미스터 피자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치즈 통행세를 통한 배임 의혹, 보복 출점을 통한 업무 방해, 가맹점에 대한 각종 불공정 행위들이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정우현 전 회장은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고 소환 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어요. 결국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도 있었어요.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자 정우현 전 회장은 버티지 못하고 백기를 들게 됩니다. 2017년 6월 기자회견을 열어 회장직 사퇴를 발표한 거예요. 하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은 계속됐고 한번 떨어진 브랜드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가장 직격탄을 맞은 건 가맹점들이었어요. 본사의 갑질로 이미 지쳐 있었는데 여기에 소비자 불매 운동까지 겹치면서 매출이 급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점주들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했을 겁니다. 본사가 저지른 갑질 때문에 욕을 먹고 손님은 안 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들이 떠안게 됐으니까요. 숫자로 보면 미스터 피자의 추락이 얼마나 가팔랐는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MP그룹의 매출은 전년 대비 2자릿수 감소를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적자 폭은 점점 커져갔어요. 한 해 적자가 아니라 몇 년째 계속 적자가 쌓이는 상황이었죠. 가맹점 수도 수십 개 단위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전국에 수백 개의 매장을 자랑하던 브랜드가 매년 수십 개씩 문을 닫는 상황, 피자 시장 1위였던 브랜드가 이제는 꼴찌로 언급되는 처지가 된 거예요. 업계에서는 미스터 피자를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1위에서 꼴찌까지 오너 리스크의 대표 사례라고 말이죠. 재무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4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순손실은 100억 원대까지 불어났어요. 감사 의견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회계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하면 상장 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결국 미스터 피자는 코스닥 상장 폐지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한때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었던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재기불능 상태, 상폐 수순을 밟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뒤늦게 미스터 피자도 변화를 시도해요. 서울시의 중재 아래 가맹점주들과 상생협약을 맺었거든요. 협약 내용을 보면 미스터 피자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알 수 있어요. 본사와 오너 일가의 경영 퇴진, 재무 구조 개선, 대대적인 구조 조정, 부채 상환까지 약속한 거예요. 사실상 백기를 든 거나 다름없었죠.
그동안 갑질을 일삼던 본사가 이제는 가맹점주들에게 손을 내민 겁니다. 사업 다각화도 시도했어요. 육아공 사업을 인수하는 등 피자 외의 분야로 탈출구를 찾으려 했죠. 하지만 한번 무너진 브랜드 이미지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미스터 피자라는 이름에는 이미 갑질 브랜드라는 꼬리표가 붙어버렸거든요. 아무리 상생을 외치고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와도 소비자들의 기억 속에서 그 이미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특히 요즘 소비자들은 가치 소비에 민감하잖아요. 내가 쓰는 돈이 어떤 기업에 가느냐, 그 기업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를 따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갑질로 악명 높았던 브랜드에 굳이 돈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경쟁 브랜드들은 많으니까요. 돌이켜보면 미스터 피자의 성장 구조 자체가 이상했어요. 매출은 늘어나는데 가맹점의 부담은 더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였거든요. 광고비 4%를 거두면서 내역은 공개 안 하고 치즈 유통 과정에 친인척 회사를 끼워 넣어서 마진을 빼고 탈퇴하면 보복 출점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이런 구조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 리가 없잖아요.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을 안고 성장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문제는 이걸 본사가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방치한 거죠.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관계는 원래 상생이어야 해요. 본사가 잘해야 가맹점이 잘 되고, 가맹점이 잘 돼야 본사도 성장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미스터 피자는 이 관계를 착취관계로 만들어버렸어요. 가맹점을 파트너가 아니라 수탈 대상으로 본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본사 이익이 늘어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자기 발등을 찍는 행위였어요. 가맹점주들이 힘들어지면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품질이 떨어지면 소비자가 떠나고, 소비자가 떠나면 결국 본사도 망하게 되니까요. 미스터 피자 사태는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의 경종을 울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갑질은 공공연한 비밀이었거든요. 광고비 착복, 불합리한 납품 단가, 무리한 인테리어 강요, 보복 출점 등 미스터 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반에 퍼져 있던 관행들이었죠. 미스터 피자가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다른 본사들도 긴장했을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경고였으니까요. 이후 가맹사업법이 강화되고 가맹점주들의 권리가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한 것도 미스터 피자 사태의 영향이 컸습니다. 소비자들의 의식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맛있으면 됐습니다. 싸고 맛있으면 그 브랜드를 이용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지까지 따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갑질 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고, 미스터 피자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됐어요. 기업들도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갑질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쁜 게 아니라 사업적으로도 치명적인 리스크가 된다는 걸요. 미스터 피자가 다시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아 보여요. 브랜드에 한번 박힌 이미지는 정말 바꾸기 어렵거든요. 특히 갑질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오고 상생을 외쳐도 소비자들의 기억 속에는 경비원을 때리는 회장, 가맹점들을 착취하는 본사의 이미지가 남아있으니까요. 경쟁은 더 치열해졌고 선택지는 늘어났는데 굳이 미스터 피자를 선택해야 할 이유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재미있는 건 미스터 피자가 무너진 자리를 다른 브랜드들이 차지했다는 거예요. 피자 시장은 여전히 크고 소비자들의 피자 사랑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미스터 피자가 스스로 만든 빈자리를 경쟁사들이 채운 거예요. 이보다 더 쓴 교훈이 있을까요? 한때 1등이었다는 사실은 이제 과거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현재이고 미스터 피자의 현재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오너 리스크라는 게 기업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도 생각해 볼 점이에요. 정우현 전 회장 한 사람의 행동이 수십 년간 쌓아온 브랜드를 무너뜨렸습니다. 경비원 폭행 하나로 평소에 쌓인 갑질 문화가 한꺼번에 터진 거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오너의 인성과 철학은 그 기업의 운명을 좌우해요. 미스터 피자는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기업은 오너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직원들, 파트너들,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잊은 순간 아무리 큰 기업도 무너질 수 있어요. 토종 브랜드의 몰락이라는 점에서도 미스터 피자 사태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외국 브랜드들 사이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던 자랑스러운 한국 브랜드였거든요. 그런데 그 브랜드가 갑질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한국 기업, 한국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미지까지 타격을 입힌 셈이에요. 만약 미스터 피자가 가맹점주들과 진정한 상생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소비자들을 계속 존중하고 품질로 승부했다면 지금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그 과정이 안타까운 이유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선택의 문제였는데 미스터 피자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미스터 피자의 몰락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아무리 1등이어도 아무리 오래된 브랜드여도 소비자와 파트너를 무시하면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미스터 피자는 1등 자리에 올랐을 때 두 가지를 잊어버렸어요. 자신들이 1등이 된 건 소비자들이 선택해줬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전국에 가맹점주들이 있었기에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 본사만 배불리 챙기고 가맹점은 쥐어짜고 문제 제기하면 보복하고 이런 구조가 영원히 갈 리가 없었죠. 결국 내부에서부터 곶기 시작했고 경비원 폭행이라는 도화선 하나로 모든 게 터져버린 거예요. 소비는 투표입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곳이 결국 살아남고 우리가 외면하는 곳은 도태되거든요. 미스터 피자의 몰락은 소비자들의 집단적인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해요. 갑질 기업은 소비자가 외면한다는 걸 보여준 사례죠.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 계속될 거예요. 가치 소비의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기업들도 변해야 합니다. 1등에서 꼴찌로 국민 브랜드에서 갑질의 상징으로 추락한 미스터 피자.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결국 하나예요. 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매출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온다는 것. 그걸 잊은 순간 아무리 큰 기업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